소멸 위기를 맞은 대표적인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 말 사흘 간격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07명을 넘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출산율 2.07명과는 까마득한 격차가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멸 위기를 경고한 일본의 출산율 1.30명이 부러울 지경 입니다. 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저출산 정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이상 먼저 저출산 대책을 시작한 선배 나라입니다. 일본과 저출산 대책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8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입니다. 일본은 3월 31일 차원이 다른 저출산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정기 국회 개원 연설에서 올해는 육아 지원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겠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겠다. 라고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등장한 구체안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지금까지와 같은 이런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골라서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봄과 교육, 일, 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을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각 분야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려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70조 원의 연간 예산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40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의 구조 의식 개혁, 모든 육아 세대 지원이라는 이 3대 대책을 3년간 집중 실시합니다. 2020년 일본은 가족 관련 사회보장비로 10조 7,536억 엔을 썼습니다. GDP의 2.01%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으로 관련 예산을 2배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 양국의 저출산 대책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지만 얼핏 봐도 한국은 중점 분야가 5개다 보니까 3개로 좁힌 일본에 비해서 전방위 대책이란 인상이 강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현실이 선택과 집중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말하자면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이잖아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은 취업난, 집값 폭등,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낮은 워라밸 등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그 자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쉬운 여건입니다. 취업난이 없고 집은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내 집 마련 경쟁도 치열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의 절반만 대학에 가다 보니까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일본의 중고교생들의 절반은 애시당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서클 활동에 매진하다가 고교 졸업과 동시에 가업을 물려받거나 사회로 진출합니다. 일단 중학교에 진학하면 모두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입시 경쟁을 벌이는 한국과 달라서 사교육비의 가계가 휘청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일본은 저출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고령화는 이제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노인 국가라고 하지만 2044년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한국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고령화는 대응만 하고 저출산 대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이제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고령화와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인구 문제의 가장 힘든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두 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분야별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한국의 양육비용 지원은 일본의 젊은 세대 소득 증가와 같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돌봄 지원은 모든 육아 세대 지원에 해당할 겁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사회의 구조, 의식 개혁과 맞물리겠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대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주거 지원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 소득 증가 분야에도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란 항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월세가 일반적인 일본에서 주거 지원이란 아이가 많은 집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국처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게 아닙니다. 반면 한국의 주거 지원은 신혼부부의 공공주택 분양, 대출 기준 완화 등에서 보시듯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입니다. 수억 원씩 하는 내 집 마련을 돕자면 한국은 5대 저출산 대책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주거 지원에 투입해야 할 겁니다. 나머지 4대 정책에는 예산을 충분히 배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이번엔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대책을 비교해 보시죠. 먼저 돌봄 지원입니다. 한국은 보육시설, 즉 육아의 인프라를 늘리겠다는 반면 일본은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정원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아동, 대기 아동을 거의 0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어린이집을 늘리는 대신에 어린이집 선생님 한 명당 원화의 수를 줄이는데 힘을 쏟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한국이 하드웨어, 일본이 소프트웨어로 간다 하더라도 일본이 더 앞서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의 대기 아동이 0이 됐다고는 하지만 도쿄 같은 대도시는 여전히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렵습니다. 일본 어린이집의 입학 기준은 점수제입니다. 아빠가 일하면 20점, 엄마가 일하면 20점. 그래서 맞벌이 부모의 자녀는 40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도쿄 도심 어린이집의 커트라인이 40점부터입니다. 엄마가 전업주부이거나 아빠가 휴직 중인 아이는 어린이집을 꿈도 못 꿉니다. 시각을 바꿔보면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재취업하려면 아이를 맡겨놓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천 봉쇄된 겁니다. 일본의 대책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뭐니 해도 두 나라 저출산 대책의 핵심 분야는 소득 증가와 일과 가정의 양립 두 개 분야겠습니다. 이 분야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본은 저출산과 싸운 지 30년이 넘은 국가답게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양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0살에서 1살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0살과 1살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1살까지만 부모 급여를 주는 걸까요? 아이가 클수록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 및 출산 양육 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평균 지출 비용은 0살에서 2살이 57만 원, 3살에서 5살은 68만 원, 6살에서 8살은 77만 원, 12살에서 17살은 104만 원이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연간 80만 원을 주는 자녀 장려금 제도를 늘리겠다는 정책도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일본은 젊은 세대 소득 증가 대책의 하나로 육아 수당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살까지는 월 15,000엔, 3살부터 중학생까지 월 10,000엔씩 지급했습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육아 수당을 줄였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수입이 960만 엔 이상이면 육아 수당이 1인당 5,000엔으로 줄었고요. 연간 수입이 1,200만 엔 이상이면 육아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통해서 일본은 육아 수당의 대상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이 소득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도 큰 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육아 수당을 첫째 아이는 월 15,000엔, 둘째는 월 30,000엔, 셋째부터는 월 60,000엔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녀가 셋인 가정이라면 매월 105,000엔, 넷이라면 165,000엔을 받는 셈입니다. 너무 퍼주기식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250조 원을 쏟아부었고 앞으로도 연간 40조 원을 쓰겠다는 나라에서 일본 정도의 지원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양육비 지원에는 만 2살 미만 아동의 입원비와 진료비 무료화가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병원 가도 몇백 원, 약국 가도 몇백 원씩 돈을 내잖아요. 일본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쿄 도심의 경우 중학생까지 의료비 약값이 전부 무료입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까지 의료비를 무료로 하는 지자체도 늘고
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6살까지 의료비와 약값을 무료로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가 폐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무분별하게 아예 입원 치료를 받게 만드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운영 방법을 개선하면 되는데 제도 자체를 없앤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두 나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정책은 제도 자체보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세계 최고로 공인받은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19년 유니세프는 보고서를 통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반년 동안 기존 임금의 67%를 지급하는 일본의 제도가 41개 가맹국 가운데 1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일본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문제는 세계 최고의 육아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걸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일본이 육아휴직법을 시행한 건 무려 30년 전인 1992년 4월부터입니다. 그런데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오랫동안 1% 미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야 2021년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은 13.97%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1일에서 2주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번 달부터요,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 매년 1회 이상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는 2025년 50%, 2030년까지는 8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거나 단축근무를 해도 소득의 100%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육아휴직을 쓰기 힘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 이렇게 목을 맬까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분담할수록 둘째와 셋째를 갖는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단번에 실감하는 얘기죠. 애 하나 키우기도 버거운데 남편까지 키워야 합니다 라면서 둘째라면 손살에부터 치는 여성들 많잖아요. 참고로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시겠죠? 보통의 일본인 부부가 갖는 자녀의 수는 1972년 이후 40년 가까이 2명 이상이었다가 2016년 1.96명으로 2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1982년에는 아이가 1명인 부부의 비율이 9.1%, 2명은 55.4%였는데요. 2015년에는 아이가 1명인 부부의 비율이 18.5%로 33년 만에 2배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2명인 비율은 54.1%로 33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일본인들은 그래도 자식은 2명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 겁니다. 2015년까지도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2.32명으로 2명 이상을 유지하는데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가사와 육아 분담만 해주면 기꺼이 둘째, 셋째를 낳아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부의 소득을 100% 보장하겠다라는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2021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둘째를 왜 갖지 않으세요? 라고 조사를 하자 육아와 교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6%로 최다였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에 주거를 지원하고 육아수당을 파격적으로 높여주는 정책에서 보듯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둘째와 셋째까지 많이 갖게 하자는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정부는 다자녀 공공주택의 입주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3명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둘만 낳아달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부모가 하루에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게 출산에서부터 따지자면 13년 동안 2시간씩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그럴 수 있는 월급쟁이가 얼마나 될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한국의 근로자는 19,000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한 저출산 대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대책은 누구나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죠. 핵심은 이걸 실제로 실현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실현의 필수 조건은 예산일 겁니다. 두 나라는 대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실탄은 준비를 해둔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양국 저출산 대책의 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도쿄나우 69회를 후원해주신 누리동아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혜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